에벨슈타인 마을. 그곳은 아주 비범한 노인 한 명이 살고 있는 평범한 장소였다. 온갖 그릇된 이유로 이 늙은이는 악명이 자자했고 거짓말쟁이 늙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적어도 현지인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길 좋아했다. 이 남자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기본적인 일성 마법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소한 성취조차도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종종 자신을 에벨슈타인의 위대한 마법사라고 칭했다. 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그는 동네 아이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그 늙은이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민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 이는 그의 인내심만큼이나 성미가 급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다른 개구쟁이들과 달리 데릭이라는 소녀는 그 노인을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 남자는 기회였고 마법을 배울 수 있는 관문이었다. 우리 소년이 그 남자를 설득해 가르침을 받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다. 특히 그 늙은이가 자신의 허풍을 들어줄 청중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공평한 거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노인은 동물을 갈망했고 아이는 지식을 갈망했다. 소년이 몸 안의 단일순환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스승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릭은 심지어 그 만화를 공격용으로 세상에 방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노인은 아이 안에 숨겨진 원초적인 잠재력을 알아보았지만 입 밖으로 인정하기는 완강히 거부했다. 데릭이 노인의 허울 좋은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꼬박 1년이 지났다.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그는 공식적으로 일성 마법사가 되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귀족 혈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명망 있는 성을 가진 자만이 마법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 소년 같은 평민은 그런 경지를 꿈꿀 수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종종 데릭의 길을 꺾으며 귀족 자제들은 어린 나이에 삼성에 도달할 수 있지만 천민은 이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인의 낙담시키는 말들은 결코 우리 소년을 단념시키지 못했다. 데릭은 그 남자가 단지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씁쓸함과 불안감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슬퍼하기라도 하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날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노인이 마침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데릭은 끔찍한 상처로 뒤덮인 채 맞아 죽은 남자를 발견했다. 아이는 해야 할 일을 했고 노인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었다. 며칠 후 사인이 명확해졌다. 그 미친 늙은이가 창고에서 이성 마법서를 훔치려 했던 것이다. 그 범죄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야망 없는 남자가 그렇게 대담한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하지만 데릭은 노인의 혈통에 대한 집착을 기억했다. 불행히도 귀족 혈통을 소유하는 것은 데릭에게 자격이 없는 일이었다. 적어도 이 세계의 기준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데릭은 정확히 이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가 마법의 기초를 마스터하자 시스템이 그의 진행 상황을 기록했고 입학할 마법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다. 4년이 흘렀고 이야기는 새로운 인물 카티아 플레이마트를 소개했다. 그녀는 몰락한 플레이마트 가문의 전 여주인이자 바이 백작 가문 출신이었다. 그녀의 귀족 혈통은 삼성 마법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그녀를 어떤 용병단에게든 최고의 후보로 만들었다. 에벨슈타인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데릭이 합류한 바로 그 용병단 벨툰 용병단과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젊은이에게 진정한 삼성 마법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선술집에서 카티아는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전수하려 했다. 그녀는 힘을 축적하려는 그의 갈망을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과묵한 소녀는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고 만화를 현실로 발현시키라고 지시했다. 소년이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카티아는 그가 보여준 인상적인 양의 타고난 만화에 내심 경악했다. 그의 나이에는 드문 일이었고 그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 같았다. 소동이 일어났다. 폭발음이 그 지역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공격을 두려워하며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데릭이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의 스승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술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편 무장한 전사들이 밖을 수색했지만 폭발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카티아는 데릭을 한적한 뒷골목으로 끌고 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그가 귀족들이 자신들의 특권, 특히 그들에게만 독점된 가장 큰 특권인 마법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이 세계에서 힘은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축복으로 여겨진다.
평민들 사이에서 삼성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이며 보통 평생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이곳으로 끌고 온 이유인 폭탄 선언을 했다. 데릭은 이미 이성경지에 도달했다. 모두가 들었던 폭발음은 사실 그가 시전한 환청이라는 이성환상 계열 마법이었다. 그녀의 이전 말들은 그가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을 축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다. 때맞춰 그가 이성 마법을 달성했음을 확인하는 시스템 알림이 떴다. 카티아는 데릭이 자신과 동행하도록 허락하며 다양한 마법과 귀족 사회의 복잡한 방식들을 가르쳤다. 1년간의 가르침 끝에 마침내 헤어질 시간이 왔다. 데릭은 엘베스터국이 그녀를 개인 교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베스터 가문은 수도의 대공조차 경의를 표해야 할 정도로 강력한 가문이었다. 카티아에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데릭에게 작별 선물로 이성 마법서를 선물하고 떠났다. 또 1년을 혼자서 공부하며 2개의 마법을 더 마스터한 후 데릭은 삼성 마법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 벨덴의 눈물 선술집에서 카운터 뒤의 남자는 우리 소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알고 보니 대공가인 디플랭 가문이 몇몇 재능 있는 인재를 고용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소식은 데릭에게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그런 수준의 가문이 지역 마법사를 고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우리 소녀는 의심을 품지만 제이든으로 알려진 카운터의 남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전망에 눈이 멀어 있었다. 더 좋은 것은 그가 만약 이 첫 번째 일로 디플랭 가문을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그들의 미래 성장에 유익한 강력한 인맥을 형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데릭은 별로 열의가 없었고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더 관심이 있었다. 남자는 그 일이 식은 죽 먹기라고 즐겁게 주장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대공 영지 외곽의 괴물 몇 마리를 처치하는 것뿐이었다. 물론 데릭은 회의적이었다. 디플랭 가문처럼 강력한 가문이 고작 용병단에게 괴물 소탕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데릭은 위험을 가늠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기에 그저 돌아서서 떠났다. 수상한 일을 맡는 것은 그의 행동 강령에 어긋나므로 그는 당연히 거절했다. 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고 싶었지만 문제는 디플랭 측에서 특별히 마법사를 요청했고 데릭이 지금 용병단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마법사라는 것이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계약자는 데릭을 유혹하기 위해 그 말을 던졌다. 그 반짝이는 그 말은 결국 그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 의뢰인들을 적어도 만나보게 만들었다. 아이를 보자 귀족 파견원은 그를 곁에 두기를 거부했다.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아이를 용병일에 고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의뢰인이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제이드는 이 귀중한 후원자에게 그 아이가 진짜 실력자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책임자는 더 이상의 대화에 관심이 없었고 돌아서서 떠났다. 그 순간 그의 여주인이 그를 멈춰 세우며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결국 책임자가 데릭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디플랭 대공가 영지에서 데릭은 능숙하게 고블린들을 베어 넘기는 모습이 보였다. 이 생물들은 그에게 사소한 불편함에 지나지 않았고 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그들을 쓸어버렸다.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귀족 파견원은 만족했다. 하지만 후드 아래 숨어있던 수상한 소녀는 책임자보다 훨씬 더 기뻐했다. 벨덴의 눈물 선술집으로 돌아가자 여성 단원 중 한 명이 귀족의 개가 되었다며 데릭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평민으로서 귀족의 애완견이 되는 것은 그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데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든 상관없었다. 그녀에게는 귀족의 가랑이 사이를 기기 위해 자존심을 버릴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계약자가 정확히 얼마의 돈이 걸려있는지 밝히자 그 탐욕스러운 소녀는 재빨리 자존심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자신이라도 귀족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야 한다면 지분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잠시 후 그녀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상황은 진정되었다. 덕분에 남자는 데릭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볼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소년에게는 별다른 일 없이 고블린 몇 마리를 처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뢰인들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귀족 파견 장교는 젊음, 체력, 사교성 세 가지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부엌하녀라고 칭한 여자의 손은 험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속임수의 베일을 벗기려 할 때 계약자가 그를 막습니다. 용병으로서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데릭은 그 함축된 의미를 이해합니다. 제이든이 맞습니다. 이곳은 야생이고 야생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나중에 생각할 일일 뿐입니다. 다음 날이 되고 우리는 다시 대공작의 영지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녀는 이 지역에 숨어있는 고블린들을 소탕하고 더 이상 이곳을 괴롭힐 고블린은 없다고 약속합니다. 귀족 파견 장교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대금 정산을 간절히 원하는 제이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제이든은 결국 금화 2개를 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파견 장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소년의 뛰어난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요청을 합니다. 대릭이 그 일을 맡으면 대공작가는 그에게 금화 15개를 보상으로 줄 것이고 이는 제이든 같은 사람에게는 천문학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릭은 즉시 그 일을 수락합니다. 이 일로 제이든과 우리 소녀는 듀플레인 대공작가의 저택으로 가게 됩니다. 제이든이 그 장소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동안 파견 장교는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실 듀플레인 대공작을 섬기는 대집사 델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건성으로 사과합니다. 그와 동행한 여성은 대공작가의 수석 하녀장 카타리나입니다. 제이든은 이렇게 존경받는 의뢰인들 앞에 서게 되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릭은 상황을 속으로 곱씹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마침내 후드를 쓴 소녀가 앞으로 나섭니다. 후드를 벗으며 그녀는 자신을 듀플레인 가문의 장녀 이솔린 엘레노어 듀플레인이라고 소개하고 여동생 디엘라의 마법 가정교사로 대릭을 임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가주는 일행의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정신없이 전하는 사람은 듀플레인의 아들 레그입니다. 가주는 아들의 무례함을 못마땅해하며 그의 품위를 상기시킵니다. 명백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입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는 여동생 디엘라에게 진절머리가 났고 대신 아버지가 그녀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쳐주길 원합니다. 레그의 형 발레리아는 그에게 목소리를 낮추고 아버지와 나누던 대화를 마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망나니는 계속해서 선을 넘으며 쓸모없는 디엘라가 문제만 일으킨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형은 마침내 참다 못해 이 시끄러운 녀석에게 당장 사무실을 나가라고 요구하지만 레그는 디엘라를 버려야 한다고 항의합니다. 그녀를 잃더라도 아잘린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차분하게 상기시킵니다. 그러자 레그는 대집사를 통해 얻은 수도원에 대한 정보를 내놓습니다. 수도원들은 감시가 잘 되고 있으며 여러 귀족들이 계속 방문합니다. 그는 그녀가 짐처럼 살아남기보다는 신에게 헌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더 잇자 아버지는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책상에 쳐박습니다. 레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나지만 그는 여전히 조만간 결정을 내리라고 그들을 재촉합니다. 에셀리는 복도를 걸으며 우리 소년에게 여동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듀플레인 가문의 기록부에서 그녀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동생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초조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레그와 발레리안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레리안은 에셀린을 보자 짧게 인사를 하고 레그가 머리 부상 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편 우리 소녀는 레그가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 것과 하녀가 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앉고 아잘리는 우리 소년을 마법 가정교사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보여서 그들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각하께서 우리 소년에게 남아달라고 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겨우 16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그는 그가 마법을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일성 마법을 좀 쓸 수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대공작은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웃습니다. 즉시 우리 주인공은 사과하지만 대공작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보기만큼 쉽지 않다는 그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작은 우리 소년 또한 매우 어리기 때문에 가정교사로 적합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년은 자신이 용병이라고 간단히 언급합니다. 결국 대공작은 아이슬링의 판단을 믿기로 하고 그에게 딸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는 우리 소년을 물러가게 하지만 주인공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대공작은 그에게 허락을 내리며 가정교사가 용병으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디엘라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그녀가 제대로 된 귀족으로서 상류사회에 진입하도록 돕는다는 명백한 조건을 말하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슬린이 그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건 다 좋지만 대공작은 애초에 왜 그가 당연한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소녀는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요청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대공작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디엘라를 찾아가서 애초에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화난 치와와로 만드는지 봅시다. 벽에 접시를 던지며 디엘라는 하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꾸짖습니다. 그녀는 아랫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녀에게 막말을 하며 다음에는 접시를 얼굴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아잘린 쪽으로 넘어가 보죠. 제이드는 수백 명의 마법 가정교사 중에서 이 16살짜리가 선택되었는지, 특히 대리기 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평민인데도 말입니다. 몹시 궁금해합니다. 슬픈 표정으로 아이슬링은 이미 대륙의 다른 모든 마법사를 써봤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모두가 포기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했습니다. 대릭의 용병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귀족들의 행동과 그들의 세상 물정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소년의 스승은 한때 몰락한 귀족이었고 소년에게 많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솔리는 우리 소년의 용병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그가 디엘라 아가씨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제이드는 이솔린이 사람을 더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이 말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현실은 대릭이 거리에서 자란 아이이고 적절한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이드는 그 모든 혹독함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친절함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말은 아잘린의 자신감에 불을 지핍니다. 다시 우리 소년에게로 돌아와서 그는 수석 집사를 통해 디엘라의 거처로 안내됩니다. 그곳에서 대릭은 부드럽게 노크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며 학생에게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새로운 가정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소개하자 앞에 앉아있던 젊은 아가씨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대릭이 그녀에게 다가가고 그가 무방비한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이 악마 같은 꼬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에 하수구를 퍼붓습니다. 우리의 태어난 왕은 그녀가 그를 하수구 쥐라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동안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집사가 말했던 용병으로 기억하지만 이내 그를 역겨운 쥐라고 모욕합니다. 디엘라는 의자 위에 올라서는데 이 꼬마가 우리 소년에게 닿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에 또 한 양동이의 하수구를 쏟아붓습니다. 대릭은 그녀가 천한 손님을 위해 쓸 물이 다 떨어진 것을 불편해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녀가 실망스럽게도 우리 소년은 말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빤히 쳐다볼 뿐입니다. 절박해진 디엘라는 감히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그를 발로 찹니다. 대릭은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녀는 신발을 벗어 그의 거지 같은 냄새를 조롱한 후 그에게 신발을 던집니다. 다음으로 디엘라는 의자에 다시 앉아 그를 계속해서 시궁지라고 비난하며 거만한 말투를 취합니다. 여담이지만 작가는 왜 우리에게 공짜 발사진을 보여주는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방에서는 대공작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있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지능적으로 디엘라의 절박한 상황을 지적했는지를요.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어서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평민을 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대릭은 막내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게 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1초 안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디엘라의 얼굴이 새빨갛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릭이 그녀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자 이제 바닥에 쓰러진 것은 그녀였다. 배은망덕한 귀족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그들의 입장은 뒤바뀌었다. 하지만 대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더한 것을 원하며 그녀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3년 전 주인공은 스승에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고집 센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는다. 그녀의 대답은 공감적이었다. 스승으로서 그녀는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대답이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만약 그 학생에게 방금 말한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다시 한번 그녀는 학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스승의 의무이기에 다른 가르침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말에 소녀는 다른 설명 방식이 무엇일지 궁금해한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는 마지막 생각을 말한다. 학생에게 공포를 각인시킬 것이라고. 현재로 돌아와 디엘라 아가씨는 뺨에 멍이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고 소녀는 그녀에게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말을 반복하기 전에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물론 그녀는 일어나지만 일어나면서 분노에 차 그의 뺨을 때린다. 주인공은 참지 않고 다시 한번 그녀의 뺨을 때리며 자신도 2번 말하지 않을 테니 잘 들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무사할 거라 생각하며 비웃고 감히 2번이나 자신에게 손을 댄 주인공을 조롱하며 대시종을 향해 소리친다. 시종장은 하녀들과 함께 서둘러 안으로 들어와 주인공 바로 앞에 선다. 시종장은 즉시 그의 행동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소녀는 공작 각하로부터 받은 디엘라 아가씨의 교육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허가서를 꺼내든다. 즉, 그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종장이 편지를 읽는 동안 디엘라 아가씨는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다. 그날 밤 늦게 발리리아는 분노에 차 소년의 방으로 향하고 레그가 아무리 말려도 문을 박차고 연다.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 막 때리려 하지만 주인공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밝힌다. 레그가 끼어들어 발리리안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아이슬린이 데려온 손님이며 그의 행동이 아이슬린의 입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발리리안은 레그 없이 자신을 따라오라고 소년에게 명령한다. 레그는 발리리안이 그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인공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디엘라가 정신을 차리려면 내가 약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소년은 발리리안을 따라 걸어가고 레그는 발리리안이 지금 와서 디엘라를 보호하려 드는지 의아해한다. 발리리안은 소년을 본관에 있는 디엘라의 옛방으로 데려간다. 그 방은 그 이후로 계속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는 디엘라가 그리곤 했던 그림들을 보여준다. 그녀가 발리리안에게 부끄러워하며 보여주던 그림들이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림을 완성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렸다. 발리리안은 감정적으로 폭발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소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이 방으로 데려왔는지 묻는다. 발리리안은 디엘라가 항상 이렇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혈통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결국 그녀는 본관에서 쫓겨나 별관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누가 디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떻게든 그녀가 수도원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그녀가 일성 마법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발리리안은 아버지와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디엘라를 구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을 것이다. 책들을 꺼내보던 소녀는 여백의 메모들로 미루어 그녀가 마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발리리안에게 모든 책이 규율 학파의 이론서인지 확인한다. 발리리안은 모든 귀족이 그 학파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확인해준다. 소녀는 책을 덮으며 한번 해볼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잠시 후 디엘라의 방,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인공이 그녀에게 물을 끼얹는다. 그녀는 분노에 차 그에게 소리치지만 그는 즉시 그녀를 붙잡고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놓으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다. 성 밖에서 그는 그녀를 풀밭에 내팽개친다. 격분한 그녀는 그가 감히 자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진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그녀는 말을 듣지 않으니 자신이 마법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그는 그저 거만한 귀족들을 두들겨 패는 것을 좋아할 뿐이라고. 그는 이미 귀족을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그녀를 때릴 절호의 기회처럼 들리는 이 상황에서 왜 망설여야 하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가정교사 역할은 평민으로서 그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땅을 움켜쥐며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려 한다. 그는 그녀가 곧 수도원으로 보내질 것이므로 어차피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미소 짓는다. 설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평민의 목숨은 그다지 가치 있지 않으니 그저 목숨으로 사과하면 그만이라고. 그가 언제든 도망쳐서 곧 잊힐 수도 있다고 덧붙이자 그녀는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녀를 처리해주는 세민이 듀플레인 가문에도 좋은 일일 거라고. 디엘라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걸 깨닫고 즉시 공황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숲을 잘 알고 있으니 안전하게 도망쳐 그를 신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숲에서 그를 따돌릴 계획을 세운다. 그는 화염구를 만들어내고 화염구는 이성 마법이기에 그녀는 놀란다. 그가 그녀에게 그것을 던지자 그녀는 간신히 피하며 풀밭 위를 구른다. 그는 그녀를 찾고 그녀가 다치지 않은 것을 보자 명백히 빗나갔다며 미소 짓는다. 디엘라는 또 다른 치명적인 공격을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면서 최대한 빨리 숲속으로 달려간다. 불행하게도 운명은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를 발을 헛디디게 해 쿵소리와 함께 넘어뜨린다. 그녀가 도망치기 위해 정신을 차리는 동안 마법 화살이 그녀를 향해 날아온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화살에 맞지 않을 만큼만 재빨리 피한다.
귀족 아가씨는 눈에 공포를 담고 화살을 응시하는 반면 우리 소녀는 그녀의 몸놀림이 가볍다고 칭찬한다. 그는 하루 종일 별관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속도를 가진 것을 칭찬한다. 고귀한 아가씨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고 대릭은 추격을 재개한다. 디엘라의 머릿속에 맴도는 가장 큰 질문은 그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 속도라면 그녀가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뒤를 돌아보자 이 남자는 땅에 접촉하며 또 다른 주문을 준비하고 있다. 대릭은 숲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것이 그 그림들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이미지임을 떠올린다. 이는 디엘라가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 이곳을 달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단순화하기도 전에 결국 야생의 만화를 모아 텅 빈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대릭이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이 미친 꼬맹이가 양손에 바위를 들고 그에게 소리치며 달려든다. 이것이 그를 쓰러뜨릴 단 한 번의 기회지만 우리 소녀는 약골이 아니었고 무심하게 검을 뽑아 그녀의 손에서 바위를 베어내고 디엘라를 쓰러뜨린다. 공격은 실패했고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 용병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기백을 칭찬한다. 어쨌든 그가 숲에서 그녀를 잡았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신 디엘라는 전략을 바꿔 그를 기습하려 했다. 그 작은 책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패했고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디엘라는 패배감에 숨을 헐떡인다. 냉정한 용병은 그녀에게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작은 추격전을 끝내기 위해 그는 그녀를 베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다.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디엘라는 미소 짓는다. 지금조차도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16살짜리 같은 천출 따위에게 빌기를 거부하며 사과하지 않는다. 흥미를 느낀 대릭은 그녀가 왜 혈통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데 집착하는지 궁금해하며 묻는다. 흥미롭게도 귀족 아가씨는 마치 자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특별할 것 없는 존재로 여기는 듯 귀족 신분이 아니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땅을 내리치며 디엘라는 좌절감에 마법을 외우기 시작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이 마법을 배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를 질책한다. 그녀가 마법을 배우려는 모든 노력이 소용없었다고 말하며 감정을 쏟아내는 동안 대릭은 침묵을 지킨다. 그림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하는 모든 일에 끔찍하게 소질이 없다. 그것이 바로 디엘라가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특별한 유일한 측면이 혈통이라고 굳게 믿는 이유이다. 여기서 중요한 성찰의 지점에 도달한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녀의 말을 끈기 있게 들어준 후 대릭은 자신의 검에 만화를 쏟아붓는다. 이제 헛소리 축제를 끝내고 그가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다. 용병은 검을 들어 올리고 작별을 고하며 소녀의 삶을 끝내려 서두른다. 디엘라가 임박한 파멸을 기다리며 눈을 감자 그의 검이 엄청난 속도로 휘둘러진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녀는 망설이며 눈을 뜹니다. 검은 얼음 파편에 의해 멈춰 섰습니다. 귀족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디엘라는 얼음으로 뒤덮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의 검이 부딪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녀는 방금 마법을 시전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두 손을 쳐다봅니다. 검을 집어넣으며 용병은 결론을 내리고 시험에 대한 디엘라의 노고를 칭찬하며 너무 심했다고 사과까지 합니다.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 만화의 발현일지라도 그녀가 무언가를 시전할 수 있었다고 그가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순수한 충격 속에서 그를 쳐다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고 그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습니다. 기사는 젊었고 잠시 후 그는 어린 귀족과 더 부드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대릭은 디엘라의 소속이 야성파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귀족은 규율파에서 배우지만 실제 마법학파는 그것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데 있어서 나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야성파 출신이므로 규율파의 마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유적인 예를 들자면 그녀의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관찰에 놀란 디엘라는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야성파 소속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대릭은 그녀가 자연을 통해 만화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던 것을 언급합니다. 게다가 야성파 소속으로 태어난 마법사는 보통 꽤 일찍 자연 만화를 감지합니다. 그녀의 발목을 치료해준 후 대릭은 이제 괜찮을 테니 자유롭게 걸으라고 말합니다.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만화를 발현하도록 도왔지만 과외 과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일부터 그녀는 자연스럽게 만화를 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든 노력 끝에 버릇없는 공주조차 자신을 믿어준 새로운 스승에게 고마워합니다. 용병은 침묵을 지키며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석양 그림의 화가에 대해 묻지만 디엘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밤으로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그는 걸작을 만든 그녀를 격하게 칭찬합니다. 다음날 아침 디엘라는 깨어나고 이번에는 손바닥 안에서 만화의 흐름을 느낍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했던 것을 재현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을 박차고 여러 하녀를 기겁하게 만드는데 하녀는 아마 이 꼬마 아가씨가 자기를 때리려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양동이가 떨어지고 디엘라의 드레스에 물이 튀자 하녀는 두려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 하녀는 분명히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디엘라가 그녀를 죽일 듯이 쳐다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녀에게 발 조심하라고 상기시키며 그냥 걸어가는데 이는 이 하녀에게 정말 기이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소한 이유로 마이크 타이슨 콤보로 그녀를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하녀들도 그녀를 확인하러 와서 도대체 새로운 스승이 이 소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놀랐습니다. 우리 주인공으로 말하자면 꿀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디엘라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어린 아가씨가 그에게 만화를 발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예의가 없다고 집사에게 꾸중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그녀가 만화를 발현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습니다. 디엘라는 즉각적인 수업을 원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만만치 않아서 그녀에게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작은 악마를 매우 화나게 해서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데릭은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다시 잠이나 잡니다. 디엘라의 최근 행동에 대한 소문이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녀들은 그녀가 접시 하나 깨지 않고 아무도 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승이 마침내 그녀가 마법을 발현하도록 도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지나가던 리그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자세한 내용을 묻기 위해 멈춥니다. 장면이 바뀌어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발리리아는 디엘라가 실제로 만화 발현을 배웠다고 밝히는데 이는 그가 수석 집사와 다른 하인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약간의 진전을 보는 것이 그에게 진정한 안도감을 주지만 리그는 약간 삐딱해서 여전히 그녀의 진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리리아는 그에게 더 험악한 어조를 취하며 동생이 좋은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그를 꾸짖습니다. 리그는 논리적이고 냉정한 상황 분석으로 응수하며 디엘라의 과거 행동을 비판합니다. 그는 작은 결과 하나에 들떠서는 안 되며 그것만으로는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막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가씨 본인으로 말하자면 디엘라는 현재 패배감에 삐져 있고 그녀의 스승은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녀는 슬픈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데릭은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버릇없이 굴며 그녀는 화가 났다고 분명히 말하며 자신의 말을 반복합니다. 데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새로운 단계로 뛰어넘을 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 꼬마는 완전히 어린애처럼 굴며 화가 났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며 돌아섭니다. 데릭은 그녀를 차갑게 노려보고 그녀는 두려움의 시선을 피하며 삐져있는 것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습게도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왜 갑자기 그것을 인정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는 그녀의 현재 만화 발현 단계의 문제점에 대해 특히 역효과가 날 위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앉습니다. 용병은 빨리 배우는 것만큼이나 충분히 휴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녀의 학습 시간을 우선시합니다. 다시 버릇없이 굴며 그녀는 그를 답답한 마법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스럽게 놀립니다. 우리 주인공은 분노 유발에 걸려들어 그 숲에서 그랬던 것처럼 쉽게 그녀를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의 다른 면을 상기시킵니다. 그 고통을 다시 겪기를 거부하며 디엘라는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수업으로 돌아와서 데릭은 그녀가 마침내 일성 마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마법 발현을 도울 작정입니다. 야성파는 자체적인 체계가 없어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독학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데릭은 어린 귀족의 기질이 야성파에 적합하다고 굳게 믿지만 그녀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야성파와 잘 어울린다고 말해줍니다. 둘째로 그녀는 또한 듀플레인의 고귀한 혈통을 타고나 재능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칭찬을 듣고 소녀는 특별하다는 말에 실제로 얼굴을 부립니다. 데릭은 그녀가 얼마 전에 시전했던 얼음벽이 그녀가 마법적 재능으로 넘쳐난다는 큰 증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디엘라는 들떠서 천재처럼 대우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상기시켜 그녀를 화나게 합니다.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며 리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극도로 화가 나 있는데 이는 그가 여동생의 발전에 대해 일종의 증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다음 날 디엘라는 우리 주인공의 방에 불쑥 들어와 마법 발현의 진전을 신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다음 날에도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디엘라의 마법 이해도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며칠이 더 흐르지만 그녀의 스승은 그저 책이나 읽고 싶어하는 무심하고 고독한 책벌레일 뿐입니다. 디엘라는 그가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공짜로 마법책이나 읽으며 농땡이를 피운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화나게 하려고 그는 심지어 상황에 대한 그녀의 이해에 동의하기까지 합니다. 버릇없는 어린 아가씨는 그를 끌고 가서 마법 발현의 추가적인 발전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면에서 발리리아는 방문객을 기다리며 홀로 서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대릭이 나타납니다. 둘 다 자리에 앉자 오빠는 디엘라의 진전에 대해 궁금해하며 묻고 젊은 스승은 일성 마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리리아는 이 말을 듣고 다음 주에 어머니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밝히며 그 여자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 그녀의 성미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평민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정말로 경멸합니다. 물론 발리리아는 젊은 용병이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데릭은 그것이 그가 부른 유일한 이유인지 궁금해합니다.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침묵을 지키던 발리리아는 일어나서 자신이 가문의 차기 당주가 될 예정이며 그 자리는 영지와 그 구성원들을 완전히 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이 중요하지만 지금 발리리아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망이 같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데릭은 이 혼란스러운 고백에 질려서 그에게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화를 마치며 발리리아는 슬픔에 잠겨 돌아서며 어린 여동생이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리리아는 디엘라가 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함께 놀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지금 그녀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 그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합니다. 오빠는 데릭에게 다시 한번 디엘라의 그 시절 모습을 재현할 방법, 기회를 달라고 재촉합니다. 젊은 용병은 왜 그런 질문을 받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어린 아가씨가 유일하게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남매 장난을 선보이기 위해 발리리아는 심지어 어린 여동생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조잡하고 엉망진창인 인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인공은 이 남자를 진심이냐 이 자식아 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이 남자가 이 시점에서 여동생을 저주하려는 것인지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다음 주가 되고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도울 수 있는 마법 스승인 젊은 남자에 대해 진심으로 흥미를 느낍니다. 뮤리엘라는 우아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어린 소년에게 듀플레인 가문의 정식 선물을 제안합니다. 데릭은 쓸데없는 소리를 잘라내고 자신이 어떤 가문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사실은 그저 평범한 평민일 뿐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 작은 폭로는 이 여인을 거의 심장마비에 걸리게 합니다. 우선 이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죠. 아이슬링 아가씨는 데릭 같은 유능한 가정교사를 선택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언니로서 디엘라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녀는 개인적으로 에벨슈타인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보는 역할은 대신 그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데릭은 그 책임들을 이해했지만 제이드는 그가 좀 더 긴장을 풀고 더 열정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와의 만남을 마무리하고 데릭이 빨리 일을 끝내고 에벨슈타인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마차는 바로 그때 떠났습니다. 아이슬링은 갑자기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음 주에 집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그를 준비시키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제이드는 그저 돌아오는 것일 뿐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이슬링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뮤리엘라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말 그대로 분노의 신입니다. 사실 그 분노의 신은 현재 남편의 처소로 달려가 디엘라의 스승으로 평민을 선택했다며 그에게 포효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침착함으로 그녀를 압도하며 더 낮은 톤으로 말하라고 재촉합니다. 그의 아내는 디엘라의 민감한 상황과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는 막내딸인지에 대해 소리칩니다.
대체 어떻게 이 여자와 아이를 넷이나 낳았는지 저 남자는 정말 자기 인생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는 평민에 대한 자신의 반감을 인정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스승들이 그녀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지만 뮤리엘라는 평민, 그것도 하필 용병이 그들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좋은 가르침의 중요성과 대릭이 아이슬링에게 직접 추천받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뮤리엘라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일정한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고 갑자기 디엘라의 외삼촌이자 자신의 오빠인 플람을 떠올립니다. 그가 새로운 아이 대신 그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지만 플람이 영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그 책임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 생각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에벨슈타인은 무너지겠지만 뮤리엘라는 남들의 시선을 더 걱정하며 가르침에 있어서도 사교계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비판합니다. 그녀는 가문 배경도 없는 평민이 딸을 가르치게 놔두는 것이 사교계에서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발리리안이 끼어들어 논쟁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뮤리엘라는 자신만의 이상을 가진 여자라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어 유일한 해결책은 그 평민 마법사의 실력을 시험하여 디엘라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뮤리엘라의 구세주 디엘라를 증오하고 발리리안에게 미움받는 레그입니다. 이제 레그는 평민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축하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올바른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직접 그 역할을 맡아 레그는 아버지에게 마법 대련으로 대릭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가주는 아들에게 그 용병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마법사라고 확신시키며 그만하라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레그는 대신 디엘라를 시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그 용병이 그녀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보고 싶어합니다. 결국 결과가 중요하니 레그는 그녀와 맞서 싸워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이 제안은 거절당하지 않았고 우리는 레그가 논쟁에서 승리하여 떠나는 것으로 믿게 됩니다. 발리리안이 그를 쫓아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다며 동생을 꾸짖습니다. 다시 한번 레그는 디엘라의 심경 변화를 믿지 않고 그녀의 과거 죄악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발리리안은 이 바보에게 그 애가 여전히 우리 동생이니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왠지 모르게 레그는 화를 내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바로 그 핏줄 때문에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녀처럼 부끄러운 사람이 상류사회에 진출하면 모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발리리안은 이 가혹함이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레그는 파괴적인 여동생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봉인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떠나갑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디엘라와 대릭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에 그의 문을 벌컥 열어 무슨 일이냐고 묻게 만듭니다. 그의 책 위에 두루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펼치는 동안 버릇없는 공주님은 만약 결투에서 지면 오빠는 그 번지르르한 새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용병은 이미 이 결투에 대해 들었고 레그가 일성 마법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여기서 이길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디엘라는 다시 그에게 소리치며 이 멍청이가 다가오는 시합에 대해 뭔가 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대릭은 그녀에게 고용되어 보수를 받고 다음 일로 넘어가는 것이 용병으로서 그의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충분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투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은 오히려 그가 태연한 모습에 슬퍼 보이는 디엘라에게서 나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는 듀플레인 가문의 공식 결투장에 도착합니다. 모든 중요한 귀족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일어나자 용병이자 가정교사인 대릭이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주요 행사가 시작됩니다. 한눈에 가주는 대릭이 얼마나 침착해 보이는지에 놀라며 그가 디엘라의 진전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소년의 태도는 가주에게 꽤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것이 그가 아직 용병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 이유입니다. 한쪽에서 여동생 컴플렉스가 있는 아이가 걸어옵니다. 레그는 그의 복장으로 위험 있어 보입니다. 그는 디엘라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벌을 받게 하겠다는 신념을 맹세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나섭니다. 그녀는 대릭이 그녀의 마법적 성장이 이 단계에서부터 진화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당시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듀플레인 가문의 피를 가진 그녀의 타고난 재능 덕분에 일성 마법 사용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몰랐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데릭은 그녀가 야성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학파는 전수받는 대신 전적으로 독학하고 독자적인 과정을 찾는 데 집중하는 곳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그에게 그렇게 암울하고 한심한 말을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고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개똥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귀족이 이제 그의 스승으로 남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스승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며 그에게 계속 마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데릭은 돌아서서 특히 귀족들과는 해본 적이 없어서 마법 대련 규칙을 하나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그녀에게 제대로 된 전투 기술과 다가올 전투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기고 싶었을까? 그 순간 디엘라는 마법을 배우지 못한다며 어릴 적 자신을 꾸짖고 놀렸던 바로 그 비난의 목소리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귀족의 피를 낭비하는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녀의 존재 자체는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아이슬링과 대공의 다른 아이들을 칭찬하며 쓸모없는 아이를 갖느니 차라리 아이가 없는 편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최근 마키의 진화가 나온 주술회전 에피소드가 생각나지 않나요? 모든 안티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분노에 불타 디엘라는 데릭의 제안에 동의하고 승리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는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레그의 여동생이나 듀플레인 가문의 막내라는 이름 아래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발로 서서 한 용병이자 마법사의 제자로서 자신을 대표했습니다.